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청년 실업률, 보통의 실업률보다 그 심각성이 큽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생산뿐 아니라 소비를 담당할 가족을 구성하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직접적인 지원이나 수당도 논의된다. 이런 인터뷰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요. 실제로 정부의 이런 방향과 대책, 이번 추경 규모와 또 이야기 공개되면서 더욱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노후 대비 이야기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는데 많은 것을 건 세대가 지금의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변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한데요. 주택연금은 그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얻는 일종의 모기지론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해야 하고 또 임대도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한 간담회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임대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고요. 소유권 이전 없이 배우자도 가입자 사망 이후에 연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밝혔습니다. 금융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뉴스 경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5만 원권의 흐름과 지하경제 이야기 오늘 전해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의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요. 일자리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나온 대책 외에 또 더 대책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청년 세대는 또 어떤 평가, 또 어떤 입장일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년 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속보들 사이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지원금까지 제공할 의사가 있다. 추경 아무런 문제 없이 빚 없이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을 비롯해서 이제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 추경이 지금 나오자고 여겨집니다. 네. 지난 정부들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네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정책이 좀 발표돼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 청년 일자리 대책 계속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이전 정부를 포함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취하는 대책 사이에 갭이 크다. 즉 차이가 좀 많이 있다. 기대하는 것과 실제 필요한 것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일단 지금 노동법이 좀 제대로 지켜지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다음 진로와 향후의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이런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수치상의 취업률을 올리는 데에만 좀 정부가 중점을 두었기에 일자리 질적인 개선 없이 무조건 빠른 취업만을 청년들에게 요구했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을 좀 반드시 좀 시각을 뒤집어야만 좀 제대로 된 정책이 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취업률을 높이거나 빨리빨리 취업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 준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일자리의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들여다봐라 이 이야기신데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업이나 고용주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잘 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 왔기 때문에 취준생들한테 좀 직접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 또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을 좀 준비하는 청년 당사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청년 당사자한테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좀 청년수당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이제 설문 결과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무려 8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직접적인 정책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밝혀낸 것들도 소개가 됐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한테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뭐랄까요. 이 금전적 지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기존에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좋지 않은 조건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을 위해서 계속 취업을 유예하거나 하는 부분을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좀 이 지원이 있다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갑을 관계 같은 것들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죠? 일단 기본 좀 구직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은 이제 뭐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으로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빠르게 출연을 해야지만 그런 대가성으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 정책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나아지기 위한 어떤 효능감을 갖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울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교통비나 생활비, 여가 생활비 되게 높은 자율성이 개인한테 보장된 정책으로서 효능감이 높은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내 삶에 와닿는 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측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뭐 예산에 대한 이제 정치권 논란은 좀 잠재우려는 입장입니다. 뭐 세계잉여금 11조 3천억 원, 또 불용액 합쳐서 돈 뭐 18조 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작년에도 좀 많이 돈을 처음에 투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제 대표적 이제 정책으로서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의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이제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것이 좀 약간 기업에다가 좀 직접적으로 지원한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좀 이러한 좀 정책들이 좀 청년 당사자들한테 좀 효능감이 있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개인 직접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존에 있던 제도, 특히나 고용보험 정책이 실제로 되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업을 하고 나서 빠르게 좀 퇴사를 하고 일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때문에 좀 자발적 이직자들도 좀 실업급여를 지원하도록 좀 이런 것들 하루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좀 일자리 개수보다는 청년 구직자, 노동자 개인들에게 열악한 상황에 걸맞는 사회 안전망의 어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한 직장 내에서 이 경력 관리를 하고 승진을 하고 또 정년 퇴임을 바랐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 직장을 옮기면서 커리어를 쌓는 방식이 젊은 세대에게 또 좀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앞서 말씀하신 고용보험 같은 다양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것 사실 청년들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게 뭐 고용노동 분야 어디냐, 뭐 이렇게 좀 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수행하는 정책 조직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약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중앙정부가 일단 되게 지자체에게 되게 일괄적으로 좀 정책을 좀 내리는 과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방정부는 무조건 성과지표를 좀 요구를 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의 어떤 체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쨌건 청년 당사자들이 좀 이러한 정책은 좀 어디다 요구를 하면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사실 설명받지도 못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 정부가 좀 각 지자체에 좀 충분한 권한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권한에 맞게끔 좀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지방정부가 좀 정책을 운영하고 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 상황, 지역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청년들과 좀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좀 협의할 수 있는 좀 좋은 제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까지 해주셨고요. 지금 지난달도 그렇고 1, 2월 합쳐봤더니 청년 실업 상황 사실 좀 더 어렵다라는 것도 나오긴 했었는데 보통 이런 얘기할 때 좀 강조되는 게 체감 실업률입니다. 직접 또 청년 세대이시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그 체감도 얘기하자면 뭐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사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워낙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타 국가들의 과도 다르게 좀 특수한 양상으로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해외 문제 해결사를 또 그대로 도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더
더더욱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좀 노력이 더욱 절실하리라 좀 생각합니다. 예, 좀 체감이라는 말 자체에서 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그걸 더 들여다봐주면 또 더 박수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지금 당장 지원 대책 얘기가 나오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 줄까 이런 얘기는 앞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앞서 제가 한 직장에서 쭉 커리어를 관리해서 정년퇴임이 아니라 이젠 직장을 옮겨가면서 커리어를 관리한다라는 좀 젊은 세대 특성도 있겠지만 어떤 일자리 필요하십니까? 좀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한 임금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적성에 맞고 능력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민주적인 조직 문화에서 평등한 관계와 좀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통한 그런 일터를 청년들이 많이 바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식권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좀 나타나지고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한 시각임을 중요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워라밸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앞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좀 내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책 이런 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사실 지금 뭐 예산이 얼마가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써서 일자리 좀 만들어내겠다가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결과적으로 다시는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해결책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란 어떤 중요한 인식 속에서 그 노동시장 내에서의 어떤 소득 격차를 비롯해서 근로 여건을 둘러싼 다양한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청년들의 어떤 경력 손실과 사회적 단절이 극심하게 좀 심각하게 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이 어떤 구직 과정에서의 어떤 기회 격차, 어떤 노동 시장 내에서의 어떤 격차도 심해지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전체적인 일자리의 격차 같은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 은행에서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가 화제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직장 생활 소득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10명 중에 뭐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청년 세대가 비정규직 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다리 정책이 강화돼야 된다. 즉 좀 비정규직이어도 정규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좀 통계에 따르면은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간 일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생의 직장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수준이 갈수록 강화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입사한 처음으로 취업한 일자리가 비교적 좋지 않은 일자리일지라도 그 다음에 취업하는 일자리는 좀 더 내가 나아지기 위한 내 근로 조건이 나아지기 위한 일터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실제로 노동시장 내에서 계속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일자리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 그리고 일의 의미가 돈만이 아닌 것, 이 목소리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개념, 단어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인터뷰에서 떠올렸던 생각들, 말들 나눠주셔도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추경 예산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국회에 신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정해진 예산보다 새로운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국회 동의를 얻어 쓰는 건데요. 추가 예산인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항상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또 정치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뭄, 장마, 수해, 자연재해 복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적 근거고요. 또 이 추가 경정 예산,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존 국회가 승인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 예산과는 좀 달리 매년 편성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온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경, 정부가 좀 추가로 쓰겠다라는 돈인데요. 이게 정말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에 쓰는 돈이다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과연 지금 써도 되는 건가라는 논란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건 추경을 쏟아부어야 된다, 국가적 위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국가 돈 쏟아부으면 또다시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극심히 어렵고 필요하다라는 건 다 공감하시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기도 하죠. 앞서 청년 세대 이야기처럼 단지 돈의 필요, 돈의 쓰임이 아니라 돈을 넘어서 좀 삶을 봐달라는 이야기 크게 울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융회사들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아침에 큰 뉴스였는데요. 금융회사, 앞으로 사회이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최고 경영자 의견은 배제한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CEO를 뽑는 과정에서 이 현직 CEO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또 이 사회이사가 경영진에 좀 휘둘리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회이사의 사회이사와 이 감사후보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좀 금지를 했고요. 또 이 사회이사와 감사가 이 경영진을 견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는데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명문화하고 또 이 관리 내역을 주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이 사전에 마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이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예측 가능한 후계 구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뭔가 다른 주관적 의도의 개입은 맞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이 대상도 확대된다고요? 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말 그대로 이제 대주주 자격을 좀 따지는 건데요. 네. 기존에는 최다 출자자 1인만 좀 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을 한 최대주주 전체와 또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지금 이건희 회장인데 지금 이건희 회장만 그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좀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이사의 책임을 좀 강화를 해서 이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이해관계자와 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좀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 사회이사가 연임할 때도 이 외부 평가를 좀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도 강화를 해서 이 보수 총액이 5억 원을 넘거나 또 성과급이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이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공개가 되는 부분이 많군요. 국민연금을 분할 수급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분할연금은 이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가사노동을 하느라 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한 그 배우자가 그 혼인기간에 이혼을 했을 때 혼인기간에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을 해서 일정 수준의 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 99년에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좀 분할 수급을 받는 연금자들이 2010년에는 4,632명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25,302명으로 7년 새 좀 5.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결국 이혼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배우자 몫을 나눠서 지급한다 이 이야기인데
이혼을 그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좀 황혼 이혼이 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가 10만 6,100건으로 전년보다 1.1%가 줄었는데요. 20년 이상 살다가 헤어진 이 황혼 이혼은 유일하게 좀 늘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좀 성별로 보면 여성이 22,407명으로 88.6%로 좀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남성은 11.4%에 그쳤습니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8만 6,450원, 또 최고 수령액은 136만 530원이었습니다. 네. 자,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을 봤는데 4개월째 지금 70%대에 머물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입주 기간이 끝난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75.5%로 집계가 됐습니다. 1월보다 소폭 오르긴 했는데요. 이 4개월째 7%대에 좀 머물렀습니다. 입주율은 이 입주 기간이 끝난 이 분양 단지 가운데서 이 잔금까지 모두 치른 이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입주 아파트 10가구 중에서 2.5가구는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입주 사유를 좀 보니까 세입자 미확보가 42.9%로 가장 많았는데요. 입주 시점까지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에 좀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가 그만큼 좀 많다는 얘기여서 이 빈집 증가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울하고 지방하고 또 상황이 다르죠? 네, 수도권의 입주율은 86%에 달한 반면에 지방은 73% 수준에 그쳤고요. 특히 이제 제주권의 입주율이 62%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또 일부 광역시는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데 지방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달의 입주 전망도 어둡습니다. 3월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를 보니까 73.8로 전월보다 2.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 지수는 이 주택사업자가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또 입주 중에 있는 단지에 입주 여건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전망이 어둡다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거래량도 좀 양극화가 뚜렷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다른 자료인데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69,67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또 5년 평균 대비로는 6.2%가 늘었는데요. 특히 서울은 전년보다 81.3%, 5년 평균 대비로는 17.1%가 늘어난 반면에 지방은 각각 16.8%와 19.3%가 좀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이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4%, 5년 평균 대비로는 101.2%가 급증을 해서 이 주택 거래량 역시 서울 중심부와 이 지방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취업 후 상환해야 될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방법이 좀 다양해지네요. 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원리금은 이 소득 발생 후에 소득과 연계해서 좀 상환하는 제도로 말합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이 소득이 생겨서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다음 해에 부과될 의무 상환액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 종전에는 그 의무 상환금 외에 추가로 원리금을 좀 갚아도 이 내년 다음에 의무 상환금은 별도로 좀 납부를 해야 됐었는데요. 이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 방법과 일정을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실직이나 폐업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채무자는 의무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좀 새롭게 열렸다고 합니다. 네. 좀 이 부담이 덜어져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좀 충격적인데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57위네요. 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해서 2018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에 그쳤습니다. 작년보다도 뭐 2계단 더 떨어진 건데요. 네. 이 국민 행복도를 어떻게 조사를 했냐 보니까 국내 총생산, 또 기대 수명, 또 사회적인 지원, 선택의 자유, 또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네네. 1위는 핀란드가 차지했고요. 노르웨이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가 34위, 일본이 54위, 중국은 86위를 기록했고요. 네. 내전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와 르완다, 예멘 같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권을 좀 차지했습니다. 예, 일본이 54위, 우리가 57위입니다. 행복지수를 봤는데
있는데요. 참 독특하면서 생각할 부분인데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아파트 입주율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정부가 강남권을 타깃으로 이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지금 지방의 부동산 경쟁을 좀 빠르고 싶고 있는데요. 이 차별화된 좀 정책 조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울은 시켜야 되는데 지방은 얼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다시 봐야겠죠.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은 사실 고용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노후에도 사실 적용됩니다. 금융생활 관련된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자녀 학원비로는 월 47만 원 쓰면서 노후 대비는 20만 원밖에 못한다라는 현실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결국 노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나마 평생 집 한 채가 버팀목이 돼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택연금이나 영모기지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살거나 잠시 요양시설에 있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주택연금, 이 노후 대비 집 한 채에 의지하고 있다면 좀 확실하게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노후 생활 걱정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금융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네, 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창립 14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가지고 또 임대까지 할 수 있다. 그럼 돈을 두 군데서 벌게 되는 건데 이정환 사장의 발언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현행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요. 네네.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어제 얘기는 앞으로는 자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네. 가입주택을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 풀어줘야 될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뭐 몸이 아파서 요양시설을 갔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집은 덩그러니 한 채 있다. 이럴 경우에 그 주택연금을 넣고 또 심지어는 임대까지 줘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직 주택연금 제도나 또 뭐 농지연금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이 노후는 닥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좀 서둘러야지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신 분만 많은데 이 제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주택연금 제도를 영모계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집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네.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비슷한 제도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것이 이 농지연금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네. 먼저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조건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연금을 받는 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법도 있고요. 확정 기간 예를 들면 10년이든 20년이든 확정 기간 방식도 있고 또 대출 상환 방식 이렇게 세 개로 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60세부터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다. 네. 이랬을 때는 약 100만 원 매월 103만 3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65세부터는 125만 원, 70세부터 받는다면 150만 원, 153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이제 예를 들어 작다면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사실 뭐 이 가계부채나 경제 관련된 이슈, 이 부동산, 즉 집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사실 평생 집 한 채에 많은 걸 걸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노후 준비 얘기가 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에 이런 기회라든지 제도 개선되면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 좀 실질적인 소득 보완 가능할까요?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적합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좀 가다듬을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러한 계획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를 정부가 이제서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이중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허용해 주는 것은 진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더욱더 완화하고 특히 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이라든지 주거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것도 이제 신탁제도도 또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9억까지만 되기 때문에 9억 이상의 고가 주택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보통은 주택 소유자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은 배우자는 좀 소유 이전을 받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경우 신탁 상품으로 이제 전환하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좀 부모님이나 이 집주인이 좀 상황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악용해가지고 본인 모셔서 임대도 하고 연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득이 정작 노후 보장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네. 운영상에 제도적으로 막으면은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집안채에 많은 걸 걸고 있으신 세대 또 노령층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부터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가격이 이제 9억 원까지 한도 고액주택이라는 것이 주택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한선이 9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주택법을 좀 바꿔야 되고요. 지금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무회에서 좀 고쳐야지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농지연금 이야기도 살짝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주택연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거든요. 예, 연금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누군가 말은 하는데 또 그만큼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저축만으로도 연금 자산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서 저축하고 거기에 이자나 투자 수익을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쓰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추세는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주택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무수히 연금도 많긴 한데 만약 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형태의 연금 새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실 만한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간병연금입니다. 간병연금이요? 예. 네.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한 필요성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서 연금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노후 질병에 빠졌을 때 장기 입원이나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장기 요양급여가 있지만은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후 질병 리스크, 노후 간병 리스크에 대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어가지고 노후 간병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고령화에 맞물려지는 게 바로 질병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간병연금의 필요성 또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물 흐르듯 빠른 뉴스들 보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뉴스의 배경, 의미는 왜 이럴까라는 것들 궁금할 텐데요. 그런 것들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이죠. 뉴스 경제 수업.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워낙 뉴스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좋은 뉴스 혹은 중요한 뉴스 이런 걸 고르기도 어려운데 좀 묻혔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5만 원권 환수율 나왔는데 58%에 달하는 호조다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5만 원권이 참 들어오지 않아서 이거 뭐 검은 돈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율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에는 한 25%까지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100장 발행했으면 25장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부터 조금씩 상승을 했지만 50% 미만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지금 통계가 잡힌 거는 11월까지 58%니까 아마 연중으로 따지면 60% 넘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액권들이 다시 금융권으로 되돌아오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일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가 이제 투명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가 살아나서 고액권이 잘 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밭두렁을 파봤더니 뭐 5만 원권 뭉치가 나왔다. 사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지하 경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하 경제 정확히 뭐 땅속에 있어서 정말 지하는 아닐 것 같고요.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하라는 게 이제 컴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밝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지하 경제라고 보통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불법적인 거래나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 거래를 지하 경제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네, 범죄죠. 네. 네, 아니면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고서 무자료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돈이 오간 걸 모르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 총생산 GDP를 계산할 때도 빠지게 되거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지하 경제의 규모조차도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어느 정도 나라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하 경제가 없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거래 과정이 투명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규모가 비교적 작고요. 후진국의 경우에 이제 큰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IMF가 이제 추계한 바에 따르면 지하 경제 규모가 OECD 평균은 한 GDP 대비 15% 정도고요. 네. 미국이 7%, 싱가포르이 9%, 중국이 12%인데 한국이 19%예요. 굉장히 높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국의 지하 경제가 경쟁국인 그 싱가포르만큼 만약에 양성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GDP는 지금보다 한 10% 더 높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양지 바른 곳에 이 정당한 돈들이 10% 더 늘어난다. 그만큼의 일자리, 소득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현금, 특히 5만 원권 고액권 회수율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뇌물을 건네는 경우에 보면 만 원권보다는 5만 원권이 전달할 때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 원권을 담으려면은 뭐 사과 상자로 가져가야 되는데 5만 원권으로 하면은 바카스 상자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이제 현금 거래를 사람들이 할 때 5만 원권은 조금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동이 편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하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제 현금 그것도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지하 경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이 한국 돈 5만 원에 해당하는 게 한 50불짜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50불짜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투명하다는 방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5만 원권 회수율이 이렇게 높아진 게 이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건데 이거는 지하 경제의 규모가 줄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례로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 추계치를 보면
1995년에는 GDP 대비 28%였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19%가 됐다는 거니까 그 사이에 한 9%포인트 정도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하경제 축소 속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한 6% 그 동안에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하경제 물론 추계치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계치인데 1995년에는 전체 나라의 부의 한 30% 가까이였는데 지금은 한 20% 정도다 줄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축소 속도가 빠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뭐 아주 좋은 현상이죠. 우리 시민 사회가 이제 성숙돼 가면서 우리 사회 내에 그 어떤 청렴 문화, 청렴 깨끗한 그런 네.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거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뇌물 같은 그런 불법 거래를 크게 줄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더 큰 거는 저는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 회피용으로 현금 거래를 하던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현금 경제, 캐시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래 관행들이 고액권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이 월급쟁이 분들은 특히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 소득공제 때 관련해서 현금 영수증도 아주 좀 철저하게 끊고 있고, 그럼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변화, 약간 양성화되고 시민사회의 성숙, 투명화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앞서 시작하시면서 거시경제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경기가 회복되면 네. 고액권도 회수율이 높다. 이건 또 어떤 네. 관점인가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네. 경제가 이제 침체를 겪게 되면은 화폐 발행을 이제 한국은행이 많이 늘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폐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그랬는데 뭐 은행에 예금해봤자 2%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다 그냥 넣어두지 은행에 안 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작년부터 이제 갑자기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침체 때는 안 하던 거래를. 네네. 그 거래를 하면 집에 있던 5만 원짜리가 거래에 활용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물건값을 내기 위해서, 뭐 네.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런 돈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 은행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돈이 우리가 잘 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쓸 일이 더 많아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쓸 일도 많아지고 돈이 잘 도니까 5만 원짜리가 이제 집에서 사장돼 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네. 그런 우리의 그런 정상적인 그 경제 거래 활동에 돈이 들어와서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현금의 퇴장이 아니라 이제 다시 현금이 입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표현이죠. 네. 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다. 뭐 이제 국가 정책상으로는 긴축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네.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 이제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되어 있고 아직 좀 시차는 네. 있지만 예금금리도 이제 대출금리에 따라 뒤따라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5만 원권 더 회수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원론적으로 보면 예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게 되면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금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비용들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받는 이자가 커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자율이 지금 2%인데 5%로 올랐다고 만약에 예상을 하면 가정을 하면 누가 돈을 집에다 두겠어요. 5% 이자라도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잠자고 있던 5만 원권이 더 많이 앞으로 회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만 원권의 회수율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참 이런 돈의 흐름만 가지고도 우리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아주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뉴스 경제 수업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하고 좋은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옵니다. 빗길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